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은 우리가 이제 해양 파트가 다 끝나고 대기 파트에 들어와서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 바로 단열 변화에 관한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름 있죠? 그 구름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근데 단열 변화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이 대기 중에 물이라고 제목을 붙여가지고,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긴 한데 요 내용을 알아야지 이 단열 변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대기 중의 물이 항상 액체 상태로만 존재하진 않죠. 고체 상태일 때도 있고 액체 상태일 때도 있고 기체 상태일 때도 있고 이렇게 상태가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물이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를 이제 빙정이라고 해요. 얼음을 말하는 거죠. 그럼 물이 액체 상태인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비.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구름이 기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름은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구름도 액체예요. 그리고 구름과 생성 원리는 똑같은데 이제 위치가 다른 거. 구름은 하늘 위에 있다면 이제 지표 부근에 생기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안개라고 하죠. 얘는 모두 다 액체 상태의 물입니다. 그러면 물이 기체 상태일 때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기체 상태로 존재할 때 우리가 수증기라고 하죠. 자, 이렇게 대기상에서 물은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상태에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뭐 고체에서 기체로, 뭐 액체에서 고체로. 그런데 선생님은 이 액체와 기체 사이의 변화에 좀 초점을 맞출게요. 먼저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 뭐라고 할까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걸 우리가 증발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빨래하죠. 이제 빨래 해가지고 빨래 이렇게 널면 좀 시간이 지나면 빨래가 뽀송뽀송 마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증발입니다. 근데 이 증발이 일어날 때는 우리 액체와 기체 중에 누가 더 에너지 상태가 높을까요? 기체죠. 기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더 이제 빠르게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액체에서 기체가 된다는 거는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된다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 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서 열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경우 정확히는 수증기가 이제 액체 상태의 물방울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응결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응결은 증발과 반대로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반응을 하면서 열이 빠져나옵니다. 근데 우리 요 상태 변화할 때 들어가거나 빠져나오는 요 열을 수문열 혹은 잠열이라고 해요. 이 잠도 숨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잠수함 있죠? 이게 물 밑에 숨어서 이제 가는 거. 그 잠수함 할 때 잠입니다. 근데 얘네가 우리가 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열을 받거나 혹은 열이 빠져나가도 어떤 온도의 변화가 없거든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관여하는 열을 우리가 수문열이나 잠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 내용을 일단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응결이 일어날 때는 열이 방출된다. 응결이 일어날 때는 수문열이 방출된다. 자, 요거 중요하게 기억해 두시고 이제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다음 내용도 계속해서 대기 중의 물입니다. 요 그래프를 볼 건데 이 그래프가 가로축은 기온이고 세로축은 수증기량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그 공기 덩어리가 있을 때 그 공기 덩어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최대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기 덩어리가 수증기를 최대치만큼 꽉 차게 가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선이 포화 수증기량이에요. 포화 수증기량. 그러면 만약에 이런 공기 덩어리가 있다면 이 공기 덩어리는 현재 포화 상태인 거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만큼 수증기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공기 덩어리가 있다면 얘는 더 수증기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예요. 아직 꽉 차진 않은 상태죠. 이런 걸 우리가 불포화라고 해요. 또 반대로 자 이런 애가 있어요. 자 얘는 내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얘를 우리가 과하게 가지고 있다.
과포화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때 항상 드는 예시가 우리 인간들이 이제 밥 먹을 때 배에 최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음식의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포화라는 게 이제 배가 꽉 찼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실 내가 최대로 먹을 수 있는 양이 10이잖아요. 그럼 10보다 더 많이 먹으면 토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 과포화라는 상태는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보다 더 많이 먹었으면 사실 요만큼을 토해내야 돼요. 여기서 토해낸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수증기 상태가 아니고 액체 상태가 되는 응결을 말해요. 근데 응결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과포화 상태를 유지하는 건 사실 좀 드문 일이라는 거죠. 우리도 가끔 이제 뷔페 같은 데 가면 좀 신나잖아요. 맛있는 거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내가 원래 10밖에 못 먹는 사람이고 10 이상 먹으면 토하는 사람인데 컨디션이 좋으면 가끔 15씩 먹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과포한 거죠. 근데 흔치는 않다. 근데 불포화는 흔해요. 되게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우리 인간들도 배가 꽉 채워져 있는 상황보다 배가 조금 고픈 상황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포화는 조금 흔한 상황이다. 요 정도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요 공기 덩어리를 한번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공기 덩어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공기 덩어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우리가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요걸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현재 수증기량이라고 할게요. 근데 지금 이 X라는 공기 덩어리를 내가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쵸? 일단 요렇게 수증기를 더 공급해가지고 포화 상태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X가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수증기량 요거 있죠? 요거를 이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자, 또 X를 포화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이거죠. X를 기온을 낮춥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그러니까 X의 현재 기온은 쌤 T라고 쓸 거고요. 이거 그러니까 X를 기온을 낮추다 보면 딱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그 순간의 기온 있죠. 그거를 이슬점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T하고 소문자 D를 써서 기호로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이슬점의 의미를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아, 이슬점이라는 건 내가 이제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공기 덩어리가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정도, 어떤 공기 덩어리가 얼마나 습한지, 얼마나 촉촉한지 이런 걸 우리가 습도라고 하죠. 습도. 근데 사실 이 습도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 습도일 수도 있고요. 절대 습도일 수도 있어요. 상대 습도는 뭐냐면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퍼센트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근데 지금 X의 상대 습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는 현재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이 이 정도죠. 근데 만약에 내가 X의 온도를 조금 낮춘다면 한 뭐 요 정도로 X 다시로 낮춘다면 이때는 상대 습도가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이 되죠. 분모값이 더 작아졌으니까 상대 습도 값이 더 커질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 상대 습도라는 값은 기온이 감소할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대 습도는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럼 절대 습도는 뭐냐? 절대 습도는 부피분의 현재 수증기량이에요. 단위 부피당 현재 수증기량. 그래서 단위가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그램 퍼 부피 미터 세제곱이에요. 근데 보면 사실 이 그래프상의 세로축의 단위가 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절대 습도를 현재 수증기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절대 습도는 만약에 어떤 공기 덩어리의 부피가 증가한다면 요 정도 부피에서 이렇게 수증기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피가 증가하면 전체 총 수증기량은 똑같죠. 근데 단위 부피당 수증기량은 감소하죠. 따라서 부피가 증가하면 절대 습도는 감소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 습도와 절대 습도의 의미를 알아둬야 되고 이 정도로 이제 기본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업, 이제서야 이제 단열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단열 변화란 일단 단열이란 건 열이 차단됐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단열재라는 말 쓰잖아요. 근데 그 정의를 보면 어떤 공기 덩어리가 외부와의 열 교환 없이 팽창이나 수축을 하면서 나타나는 기온 변화를 우리가 단열 변화라고 해요. 단열 변화의 예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여러분 스프레이 아세요? 스프레이를 우리가 이렇게 뿌리면 스프레이 통이 좀 차가워지거든요. 혹시 집에 스프레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 이유가 스프레이 통 안에 갇혀있던 그 공기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거죠. 팽창하면서 기온이 감소한 거예요. 그게 바로 단열 변화입니다. 즉, 공기 덩어리의 팽창이나 수축이 일어나야지 기온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스프레이는 인위적인 예시고 실제 자연상에서는 팽창이나 수축이 언제 나타나냐? 어떤 공기 덩어리가 있으면 그 공기 덩어리의 내부 압력과 그리고 바깥 외부 압력이 다를 경우에 일어나요.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경우는 공기 덩어리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큰 거죠. 자, 이럴 때는 뭐 할까요? 이럴 때 팽창하겠죠. 그리고 공기 덩어리가 있을 때 공기 덩어리 내부 압력보다 이제 바깥 외부 압력이 더 큰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이제 수축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언제 이렇게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달라지나요? 언제 그러냐면 얘네들의 높이가 변화할 때, 그러니까 상승하거나 하강할 때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왼쪽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왼쪽 그림이 뭐냐면 높이, 고도에 따른 공기의 기압과 그리고 밀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표면이 있을 때 여기 지표면에 서 있는 사람이랑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날고 있다고 하면 얘네들 그 기압은 누가 더 클까요? 기압이란 건 얘네들을 누르고 있는 그 공기의 압력을 말하죠. 지금 바닥에 서 있는 애는 이런 공기가 누르고 있고요. 하늘을 날고 있는 애는 이 정도의 공기가 누르고 있습니다. 기압은 땅에 있는 애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도가 낮을수록 기압이 크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공기의 그 입자들이 분포하는 그 경향을 보니까 왼쪽에 선생님이 흰색 동그라미 있죠. 이게 공기 입자들이에요. 얘네가 이렇게 바닥 쪽에선 굉장히 빽빽하게 분포하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좀 설렁설렁 분포해요. 무슨 말이냐? 빽빽한 정도인 밀도도 증가한다라는 거죠. 요거 두 개를 이제 알고 본격적으로 단열 변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그림부터 볼게요. 자, 왼쪽 그림은 지금 아래에 있는 이 조그만 귀여운 공기 덩어리 있죠? 이 공기 덩어리가 어쩌다가 뭐 이 지역이 좀 햇빛을 많이 받아서 뜨거워져서 상승하게 됐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은 공기 덩어리의 상승입니다. 근데 이 공기 덩어리는 지금 아래쪽에 있을 때는 이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같았을 거예요. 근데 이 공기 덩어리가 위로 상승하면 내부의 압력은 아까랑 똑같은데 그 외부의 주변의 압력이 고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감소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주변의 압력이 감소합니다. 주변의 압력. 그렇다면 이 공기 덩어리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팽창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래쪽보다 위쪽의 부피가 더 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피의 팽창. 근데 팽창한다는 건 사실 이런 거거든요. 원래 요만했던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팽창한다는 건 이 공기 덩어리 내부에 있던 애들이 이제 바깥으로 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기 덩어리 내부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기 덩어리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 공기 덩어리의 기온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덩어리의 기온은 감소한다. 이걸 우리가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 공기 덩어리가 이제 외부와 단절된 단열 상태에서 오로지 상승하는 과정에서 부피 변화로 온도가 감소한 요거를 우리가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단열 압축 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위쪽에 공기 덩어리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뭐 어쩌다가 이 지역이 차가워져가지고 하강하게 된 거예요.
공기 덩어리가. 그러면 위쪽에 있을 때는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뭐 정도로 같았는데 아래로 내려가니까 내부의 압력은 그대로인데 이제 외부의 압력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일단 주변의 압력이 증가했다. 그럼 공기 덩어리 부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공기 덩어리가 수축, 압축 되겠죠. 그러면 네 번째, 수축된다는 거는 외부에서 이 공기 덩어리에 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공기 덩어리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즉 공기 덩어리의 온도, 기온은 증가하는 거죠. 이게 단열 압축입니다. 그럼 우린 기억해야 될 게 단열 과정이면 상승할 때 공기 덩어리 온도 감소하고 하강할 때 공기 덩어리 온도가 증가하는구나. 여기 선생님 말하는 온도는 주변의 온도가 아니고 공기 덩어리의 온도구나. 자,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단열 변화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 중에 누가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일까요? 우리가 구름이라고 하면 구름은 액체거든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걸 우리가 응결이라고 하죠. 이 응결이 일어나려면 기온이 감소해야겠죠. 그래서 단열 팽창이 일어날 때 바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린 단열 팽창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볼 건데 단열 팽창은 고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감소한다고 했어요. 근데 고도가 높아질 때 온도가 어느 정도씩 감소하는지 그 감률, 그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일단 단열 감률이고 우리가 기온 감률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아까 말했던 그 공기 덩어리가 불포화 공기일 수도 있고 포화 공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눴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기 덩어리가 불포화 공기일 경우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이 감소하는 비율이 100m당 1도예요. 그럼 뭐 1km당은 10도가 되겠죠. 요걸 우리가 건조, 단열, 감률이라고 해요. 여기 건조라는 건 수증기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불포화 상태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요 건조, 단열, 감률 선생님은 여러분 요게 그 감마라는 기호거든요. 감마에다가 이렇게 소문자 D를 써가지고 표시를 할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공기 덩어리가 포화 공기라면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공기 덩어리가 포화 공기라면 요 그래프 상에서 요런 공기인 거죠. 얘가 이제 상승함에 따라 기온이 감소했어요. 상승함에 따라 기온이 감소하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 과포화 상태는 사실 흔한 상태가 아니니까 선생님 이런 상태가 되면 요만큼이 응결된다고 했어요. 응결. 그럼 이 포화 공기는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응결도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응결할 때는 주변에 열을 방출하죠. 열을. 그러면 상승하면 그 단열 팽창에 따라서는 기온이 감소하는데 응결도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응결에 의해서는 기온이 증가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기온이 감소하긴 감소하는데 그 응결 시에 방출되는 잡열 때문에 그 감소의 비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포화 공기는 100m당 0.5도예요. 뭐 1km당은 5도가 되겠죠. 우리가 요거를 수분 단열 감률이라고 해요. 수분 단열 감률. 얘는 기호로 이렇게 감마에다가 소문자 S를 씁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은 어떤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서 그 공기 덩어리의 기온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공기 덩어리의 이슬점 있죠. 그 이슬점도 사실 변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런 애가 있었어요. 얘 지금 기온이 T고 이렇게 이슬점 TD가 되겠죠? 근데 얘가 단열 상승한다면 일단 기온도 떨어지겠지만 부피가 팽창하죠. 부피가 팽창하면 지금 세로축은 그램 퍼 미터 세제곱 절대습도죠. 절대습도 감소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온도도 감소했지만 이슬점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슬점의 그 감소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불포화 공기인 경우 100m당 0.2도씩 이슬점이 감소해요.
그리고 포화 공기라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포화 공기라는 것 자체가 기온과 이슬점이 같은 상태라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포화 공기는 그냥 기온의 감률과 이슬점의 감률이 같은 거예요. 얘는 100m당 0.5도씩 이슬점이 감소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온과 이슬점의 감률을 불포와 포와 나눠가지고 이 숫자는 외워줘야 되고요. 왜냐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수분 단열 감률이 건조 단열 감률보다 작은 이유는 지금 수분 단열 감률은 100m당 0.5도, 건조 단열 감률은 100m당 1도니까 건조 단열 감률이 더 크죠. 그 이유를 쓰라고 할 때 우리 뭐라고 했을까요? 그쵸? 포화 공기는 이제 단열 팽창할 때 응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잡열 때문에 그 감률이 좀 덜해진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응결 시 방출되는 수문열 또는 잡열 때문이다. 요게 사실 서술형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 문장 자체를 꼭 기억해 둬야 되고, 자, 그럼 단열 감률을 선생님이 그림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일단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가로축이 기온이고 세로축이 높이예요. 그리고 현재 기온이 15도인 공기덩어리 A와 공기덩어리 B가 있습니다. 공기덩어리 A와 B를 선생님이 오른쪽에도 그려놨어요. 자, 근데 A는 현재 불포화 상태예요. 수증기가 꽉 차지 않은 상태고 B는 현재 포화 상태예요. 지금 A와 B가 지금 0km에서 같이 출발하는 공기덩어리고 현재 온도도 15도로 같은데 현재 그 포화 불포화 상황이 조금 다른 거죠. 그랬을 때 이 공기덩어리가 상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A는 불포화 공기니까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서 기온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A와 같은 경우는 100m당 1도씩 낮아지는 거니까 1km 상승하면 10도 낮아져가지고 5도가 되겠죠. 그럼 A는 그래프 그려보면 15도에서 출발해서 이제 1km에서 5도 되니까 뭐 이 정도로 그릴 수 있는 거죠. 됐고. 자, B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B는 지금 포화 공기니까 수분 단열 감률을 따라서 이제 기온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1km 올라갔을 때 이제 5도 정도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제 상승했을 때의 그러니까 1km에서의 공기의 기온은 10도가 될 거예요. 그럼 B도 그려보면 B는 15도에서 출발해서 10도가 돼야 되니까 이 정도로 그려지겠죠. 자, 이때 지금 A는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 올라갔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얘를 건조 단열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B는 수분 단열 감률을 따라 올라갔죠? 얘를 수분 단열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A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만 했어요. 그래서 온도가 그냥 감소만 하는데 B와 같은 경우는 단열 팽창도 해요. 그쵸? 그래서 온도가 감소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얘는 뭐도예요? 응결도예요. 그러면 응결 시 방출된 그 잡열 때문에 그 온도의 감소폭이 덜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자, 근데 자 이제 A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A는 불포화 공기이기 때문에 온도와 이슬점이 다르겠죠. 만약에 요 A 공기의 지금 온도는 15도고 이슬점이 7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슬점을 표시해보면 이슬점이 뭐 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공기가 상승하면 요 이슬점도 감소할 겁니다. 근데 이슬점이 감소하는 비율은 불포화 공기의 경우 100m당 0.2도였죠. 그러면 지금 1km에는 2도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슬점 감률선을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슬점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1km라는 이 높이에서 이 불포화 공기 A의 온도와 이슬점이 같아진 겁니다. 온도도 감소하고 이슬점도 감소하는데 온도의 감소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언젠가는 얘네가 같아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부터는 이제 A라는 공기는 더 이상 불포화 공기가 아니에요. 이때는 T와 TD가 같아졌으니까 이때부터 A는 포화 공기가 된 거죠.
이해 갔죠? 그럼 이때부터 포화 공기가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1km 이후로는 이제 수분 단열선을 따라서 상승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냐? 그려볼게요. 파란색으로 이전부터는 수분 단열선 기울기를 따라서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펜으로 돌아가서 이때부터 이제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아, A라는 공기 덩어리가 처음엔 불포화 상태였는데 쭉 이제 상승함에 따라서 온도도 감소하고 이슬점도 감소한다. 근데 어느 고도에서 온도와 이슬점이 같아지고 그때부터 이제 응결이 시작되기 때문에 구름이 생긴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온도와 이슬점 모두 다 수분 단열선을 따라 올라가게 된다. 이해 갔죠? 자, 근데 요 고도 있죠? 요 구름이 생성되는 요 고도를 우리가 상승 응결 고도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승 응결 고도 보겠습니다. 상승 응결 고도는 기온 T와 이슬점 TD가 같아져서 응결이 시작되는 고도다. 다른 말로는 구름이 생성되는 고도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그래프를 보자. 선생님이 앞서 그린 그래프랑 똑같은 거죠. 어떤 불포화 공기 덩어리가 있는데 그 공기 덩어리에 온도가 처음에 15도였고 이슬점이 7도였다. 그럼 걔네가 쭉 이렇게 상승하면 온도가 감소하고 이슬점이 감소한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온도와 이슬점이 같아진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응결이 시작되면서 구름이 생성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그린 요 부분에서 온도 감소하고 이슬점 감소하는데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상대 습도란 온도와 이슬점의 차이가 클수록 작은 겁니다. 근데 점점 지금 온도와 이슬점의 차이가 좁혀지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증가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상승 응결 고도에서 상대 습도가 100%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요 위쪽에서는 일단 온도 계속 감소하고요. 이슬점 감소해요. 근데 온도와 이슬점의 감소하는 비율이 수분 단열 감류로 같은 거죠. 그리고 상대 습도는 100%로 계속 일정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갔죠? 그럼 선생님이 이번엔 상승 응결 고도의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 지우고 얘가 이렇게 따로따로 지워져요. 아직 이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해볼게요. 자, 상승 응결 고도는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지는 고도를 말하는데, 자, 기온은 이제 상승함에 따라 감소하는데 그 감소할 때 우리가 건조 단열 감류를 따라 감소하죠. 건조 단열 감률은 100m당 1도예요. 그러면 Hm 올라가면 요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슬점은 불포화 공기인 경우 이슬점에 감소하는 비율은 100m당 0.2도예요. 그리고 H라는 고도만큼이니까 요 정도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을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뭐 요리조리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H, 상승 응결 고도는 이제 미터 단위로 했을 때 125 T-TD 이렇게 나와요. 상승 응결 고도는 125 온도 마이너스 이슬점이다. 요거 꼭 외워두시고 우리 보통 요 T-TD가 4의 배수로 나와요. 왜냐면 얘가 4면 125 곱하기 4가 500이거든요. 그럼 얘가 8이면 125 곱하기 8은 1000m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 팁으로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우리 상승 응결 고도까지 다 봤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남았어요. 한 가지 더 펜현상 보겠습니다. 헐, 제목이 펜현상인데 잘못 썼다. 자, 제목 펜현상, 높새바람 요렇게 바꿔줄게요. 미안합니다. 자, 펜현상은 뭐냐면 어떤 불포화 공기가 산을 타고 넘어오면서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해요. 이걸 일반적으로 펜현상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펜현상을 특히 높새바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면 바람은 시원해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모든 바람이 다 시원하진 않아요.
어떤 바람은 이렇게 후덥지근한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산이 있고요. 여러분, 산 아래에 어떤 공기 덩어리가 있는데 이 공기 덩어리는 기온이 15도고 이슬점이 11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A라고 하고요. 이 공기 덩어리가 쭉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상승 응결 고도가 있겠죠. 그 상승 응결 고도 계산하면 지금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가 4도니까 아마 500m가 나올 겁니다. 여기를 선생님이 B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B부터는 이제 구름이 생기는 거죠? 구름이 쭉 꼭대기까지 생깁니다. 그럼 구름이 생겼다는 건 얘가 비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B라는 점부터는 이제 기온과 이슬점이 모두 다 수분 단열 감류를 따라서 이제 내려가겠죠? 그러다가 여기 꼭대기를 C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C에서 쭉 공기 덩어리가 쭉 내려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D까지. 그럼 C에서 D까지 이게 하강하는 동안에는 이제 기온이 상승하게 되겠죠.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래에다가. 자,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일단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기온은 하강해요. 근데 어떤 비율로 하강하냐? 얘가 건조 단열 감류를 따르기 때문에 100m당 1도 하강합니다. 자, 그리고 이슬점도 공기가 상승하니까 하강하고요. 얘가 이제 하강하는 비율이 100m당 0.2도의 비율로 하강합니다. 갑자기 강아지가 짖네요. 자, 그리고 A에서 B로 가는 동안 상대 습도는 이제 온도와 이슬점의 그 간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 습도 증가하고요. 자, 절대 습도는 어떻게 될까요? A에서 B로 가는 동안 단열 팽창이기 때문에 공기 덩어리의 부피가 커져가지고 절대 습도는 이제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B에서 C로 갈 때, 자, B부터는 이제 상대 습도 100%로 계속 일정한 겁니다. 상대 습도가 100%로 계속 일정해요. 자, 그럼 온도와 이슬점 모두 다 수분 단열 감류를 따라서 감소하겠죠. 일단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니까 다 감소하는데 그 비율이 수분 단열 감률인 100m당 0.5도로 일정하다. 자, 그리고 절대 습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B에서 C로 가면서 일단은 상승하니까 공기 덩어리가 팽창하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해서 절대 습도가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있다는 거는 이 공기 덩어리가 가지고 있던 수증기를 이제 액체 상태로 이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 두 개의 영향으로 절대 습도가 팍팍 더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C에서 D로 갈 때 일단 얘네는 공기 덩어리가 이제 하강하는 거니까 온도든 이슬점이든 증가하겠죠. 그리고 자, 이때는 다시 불포화 공기가 된 거예요. 왜요? 왜냐? 다 비를 내려가지고 이제 포화 상태가 아니거든요. 수증기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기온과 같은 경우는 100m당 1도의 비율로 증가하고 이슬점은 100m당 0.2도의 비율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부터는 이제 그래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뭐냐? 맨 처음에 요 공기 덩어리 있죠? 맨 처음에 공기 덩어리. 요 A 상태에서 기온과 A 상태에서 이슬점. 얘네가 상승 응결 고도 500m까지 지금 기온은 건조 단열 감률 따라서 그리고 이슬점은 이슬점 감률 따라서 쭉 상승하다가 이때부터 이제 수분 단열선을 따르는 거죠. 이때가 B죠. 그리고 쭉 수분 단열선을 따고 올라가다가 여기 꼭대기입니다. C예요. 그리고 C에서 이제 B를 다 내리기 때문에 이제 공기 덩어리가 더 이상 포화 상태가 아니다. 그럼 이제 기온은 건조 단열 감률 따라서 쭉 D까지 내려오는 거고 이슬점도 그 이슬점 감률 따라서 쭉 D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C에서 D를 내는 과정 보세요. C에서 D 되는 과정은 지금 이슬점과 기온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죠. 상대 습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습도는요? 절대 습도는 이 공기 덩어리가 단열 압축하면서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전체 수증기량이 그대로인데 부피가 작아지면 절대 습도는 감소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천천히 들으면 이해 가실 겁니다. 근데 요 펜 현상에서 요 A, B, B, C, C, D 단계를 요 그림 그리고 그래프 동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사실 오늘 수업에 관한 내용을 이제 다 정복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A에서 D로 갈 때 여러분 기온은 증가했고 그리고 기온과 이슬점 사이의 간격은 더 증가했어요. 무슨 말이냐? A에서 D로 가면서 온도는 증가됐고요. 따뜻해졌고 상대 습도는 이제 감소했어요. 더 건조해졌어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산을 타고 내려온 요 바람이 따뜻하고 건조한 현상을 우리가 펜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려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태백산맥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초여름 그 계절일 때는 여기 우리나라 북동쪽에서 오호츠크의 기단이라는 기단이 쭉 내려와요. 오호츠크의 기단까진 몰라도 돼요. 그냥 바람이 불어온다고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단면을 잘라볼게요. 단면을 자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 태백산맥. 그리고 이렇게 공기가 타고 내려오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요 태백산맥 봉우리를 기준으로 왼쪽을 영서지방, 오른쪽을 영동지방이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 영서지방에서 펜 현상이 일어나죠. 영서지방에 이제 후덥지근한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여름이 되면 영서지방의 요 펜 현상 때문에 또는 높새바람 때문에 농사가 다 망해요. 우리 옛날 그 기록 같은 것만 봐도 영서지방의 높새바람 때문에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뭐 거리에 뭐 지렁이들이 막 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펜 현상, 높새바람까지 봤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내용은 끝났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가 끝이 아니고 구름이 만들어질 때 언제 두꺼운 구름이 되고 언제 얇은 구름이 되는지 대기의 안정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조금 어려웠죠? 듣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